슈가데디의 은밀한 거래, 죽음으로 끝난 하룻밤.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의 부촌. 300만 달러짜리 저택에 사는 51세의 구글 임원 포레스트 헤이스에게는 그만의 안식처가 있었다. 치열한 실리콘밸리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면 그는 산타크루즈 항구에 정박된 14m 길이의 요트 이스케이프호로 향했다. 이름 그대로 그에게는 현실로부터의 탈출구였다. 이 요트는 단순한 배가 아니었다. 헤이스의 부와 기술에 대한 집착이 고스란히 담긴 움직이는 성체였다. 그는 20만 달러를 아낌없이 투자해 당시 구할 수 있는 최고가의 기술 장비들로 요트를 채웠다. 고해상도 카메라가 장착된 정교한 보안 시스템은 요트 안팎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했고, 내부 또한 가죽으로 마감된 천장과 8,000달러짜리 의자로 채워져 사치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곳은 그의 비밀스러운 왕국이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완벽한 공간이어야 했다. 하지만 2013년 11월 22일 밤, 이 탈출구는 차갑고 비좁은 무덤이 되고 말았다. 그날 밤 헤이스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아내와 아이들은 시간이 흐르자 불안감에 휩싸였다. 수차례 걸었던 전화는 차가운 신호음만 반복할 뿐이었다. 결국 그들은 요트 관리를 위해 고용한 선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다음 날 아침, 요트를 확인하러 올라간 선장은 끔찍한 광경과 마주했다. 호화로운 주 선실 바닥에 구글의 유능한 임원 포레스트 헤이스가 싸늘한 시신으로 쓰러져 있었다. 선장은 떨리는 손으로 911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시 현장을 통제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부 침입의 흔적이나 격렬한 다툼의 흔적은 없었다. 헤이스의 몸에도 눈에 띄는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약물 과다 복용 같은 단순 사고사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 고요했고 그를 둘러싼 환경은 너무나 인위적으로 정돈된 느낌이었다. 수사관들은 그의 삶의 마지막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 가장 개인적인 물건인 휴대폰부터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헤이스의 완벽해 보였던 삶의 이면에 감춰진 균열을 발견했다. 바로 시킹 어레인지먼트라는 낯선 이름의 데이팅 앱이었다. 이 앱은 평범한 만남을 주선하는 곳이 아니었다. 부유한 중년 남성, 이른바 슈가데디와 젊고 매력적인 여성 슈가베이비를 연결해주는 비밀스런 플랫폼이었다. 헤이스는 이 은밀한 세계의 일원이었다. 그의 프로필은 그가 가족과 동료들에게 보여주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자아를 드러내고 있었다. 경찰은 그의 죽음이 이 비밀스러운 관계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 직감했다. 수사의 가장 큰 실마리는 요트 곳곳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였다. 경찰은 헤이스의 마지막 순간이 담겨있을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선실 내부를 촬영하는 카메라의 영상은 어디에도 없었다. 시스템 관리자는 해당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거나 삭제된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는 미궁에 빠지는 듯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한 수사관이 기술팀과 함께 시스템 로그를 끈질기게 파고든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다. 영상은 삭제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에 의해 클라우드 서버로 업로드되어 있었다. 경찰이 법원 명령을 통해 3개월 만에 이 영상을 손에 넣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영상은 헤이스의 마지막 7분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명백한 방관과 유기가 빚어낸 비극이었다. 영상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찰이 묘사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영상 속에서 헤이스는 젊고 매력적인 흑발의 여성과 함께였다. 온몸에 새겨진 독특한 문신이 그녀의 신원을 파악할 중요한 단서가 될 터였다. 두 사람은 가벼운 포옹으로 인사를 나눈 뒤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곧이어 여성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헤로인과 주사기였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자신의 팔에 먼저 주사를 놓았다. 그리고는 헤이스에게 다가갔다. 영상 속 헤이스는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여성이 그의 팔에 주사기를 꽂았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다. 주사를 맞은 헤이스는 거의 즉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그는 의자에서 바닥으로 쓰러졌고 숨을 헐떡이며 경련을 일으켰다. 여성은 당황한 듯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고 뺨을 가볍게 치며 정신을 차리게 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행동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다. 그녀는 911에 전화하는 대신 범죄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헤이스가 죽어가는 동안 태연하게 자신이 사용했던 마약 도구들을 치우고 지문이 남았을 만한 곳을 닦아냈다. 심지어 와인잔을 든 채 선실을 돌아다니며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헤이스의 몸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다니는 장면까지 포착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요트의 블라인드를 내리고 불을 끈 뒤 유유히 사라졌다. 영상은 그 후로도 7분 동안 바닥에 쓰러진 채 미동도 없는 헤이스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의료진이 도착했다면 충분히 그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단 잔인할이 많지 긴 시간이었다. 이제 수사의 초점은 명확해졌다. 영상 속 문신을 한 여인을 찾는 것. 경찰은 그녀의 독특한 문신과 시킹 어레인지먼트에 남겨진 헤이스의 접속 기록을 대조했다. 마침내 한 인물이 수사망에 떠올랐다. 그녀의 이름은 알릭스 티클먼, 26세의 모델 지망생이었다. 알릭스 티클먼, 그녀는 누구인가? 구글 임원의 삶을 앗아간 이 젊은 여성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경찰은 그녀의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는 화려한 모델 사진과 파티 모습으로 가득했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비밀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모델,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콜걸이라 소개하고 있었다. 헤이스가 사망한 후 알릭스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녀가 페이스북에 조만간 조지아주로 돌아갈 계획이라는 글을 올리자 경찰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를 체포하기 위한 치밀한 함정 수사가 계획되었다. 한 베테랑 형사가 세바스찬이라는 가상의 인물로 위장했다. 그는 부유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시킹 어레인지먼트에 프로필을 올리고 알릭스에게 접근했다. 세바스찬은 알릭스에게 달콤한 말과 함께 거액의 만남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알릭스도 끈질긴 구애와 돈의 유혹에 결국 넘어왔다. 다른 고객들은 보통 2배는 줘요. 그녀는 세바스찬이 제시한 금액이 적다며 투덜거리면서도 만남을 약속했다. 경찰은 약속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녀의 계좌로 계약금 수백 달러를 송금했다. 그리고 마침내 헤이스가 사망한 지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알릭스는 새로운 슈가데드를 만날 기대에 부풀어 산타크루즈의 한 외딴 리조트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가방에는 그날 밤처럼 헤로인이 들어있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것은 멋진 사업가가 아닌 차가운 얼굴의 경찰들이었다. 우리가 세바스찬이다. 형사의 말에 알릭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공황 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그녀를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하고 포레스트 헤이스의 죽음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했다. 알릭스의 체포 소식은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체드 코넬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그는 알릭스가 헤이스를 만나러 가던 그 운명의 밤에도 그녀와 함께 있었다. 그날 우리는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알릭스는 옛 학교 친구 몇 명이 산타크루즈에 와서 요트 파티를 한다고 거기에 다녀오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날 밤 늦게 아주 겁에 질린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 잠을 깨웠어요. 전화기 너머 알릭스는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친구들이 요트에서 헤로인 같은 심한 마약을 하는 바람에 너무 불편해서 그냥 빠져나왔다고 둘러댔다. 체드는 여자친구가 콜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그녀가 인기 많은 모델이라서 한 번 촬영에 $1,000씩 버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는 여자친구의 어두운 이면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알릭스 티클먼의 충격적인 과거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녀는 10대 시절부터 섭식장애와 마약 중독에 시달렸고 여러 차례 자해를 시도한 기록도 있었다. 20대가 되어서는 스트립 클럽에서 일하며 본격적으로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였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헤이스가 사망하기 불과 2달 전인 2013년 9월 애틀란타에서 알릭스의 약혼자였던 50세의 딘 리오펠이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딘이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하고 911에 신고한 사람이 바로 알릭스였다. 부유한 연상의 남성, 헤로인 과다 복용,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알릭스. 두 사건의 소름 끼치는 유사성에 수사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딘의 지인이었던 토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딘은 알릭스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가 마약을 끊도록 여러 번 도왔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다 9월 7일 딘이 죽기 열흘 전에 알릭스가 성매매 광고를 올린 것을 발견했죠. 그녀는 마약 살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디는 격분했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알릭스는 경찰 조사에서 욕실에 있는데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 나와 보니 딘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부검 결과 딘의 사인은 헤로인과 진통제, 알코올의 치명적인 혼합물 섭취로 밝혀졌다. 약혼자의 죽음 이후 알릭스는 캘리포니아로 건너왔다. 그리고 곧바로 온라인에 자신을 광고하며 새로운 고객을 찾았다. 그녀가 아주 멋진 남자를 만났다며 내일 그의 요트에 가면 현금과 수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친구에게 자랑했던 그 남자가 바로 포레스트 헤이스였다. 결국 알릭스는 살인, 마약 소지, 성매매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최대 20년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법정에서 검찰은 그녀가 헤이스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한 냉혈한 살인마라고 주장했다. 반면 알릭스의 변호인단은 모든 것이 두 사람이 합의하에 마약을 투약하다 벌어진 비극적인 사고일 뿐이라고 맞섰다. 그들은 헤이스 역시 그날 밤을 매우 기대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휴대폰 손전 등으로 주사 놓을 자리를 비춰주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팽팽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던 2015년 5월 19일, 재판은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맞았다. 방청석에 앉은 부모님 앞에서 알릭스는 돌연 비의도적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헤이스의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사고였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고 정말 죄송합니다. 결국 그녀는 6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복역한 기간과 감형 등을 고려하면 실제 수감 기간은 2년 남짓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그런데 재판이 끝난 후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공개되었다. 사건을 담당했던 라파엘 바스케즈 검사는 헤이스의 유족이 처음부터 알릭스가 기소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사건이 기각되기를 바랐죠. 유족들은 재판 과정에서 헤이스의 마지막 순간이 담긴 굴욕적인 영상이 공개되어 고인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의 비밀스런 사생활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검사 역시 알릭스가 헤이스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에 일부 동의했다. 그녀가 헤이스를 깨우려 하고 가슴을 치고 뺨을 때리고 그를 안아 일으키려 했던 모습은 명백한 불안감을 보여줍니다. 울부짖으며 그를 깨우려는 모습도 보이죠. 이는 살인의 의도를 가진 사람의 행동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검사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녀의 죄는 마땅히 해야 할 구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를 도울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거를 인멸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그곳에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범죄입니다. 알릭스 티클먼은 2017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그리고 곧바로 모국인 캐나다로 추방되었다. 실리콘밸리 거물의 화려한 삶은 한순간의 은밀한 일탈로 인해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다. 그가 현실로부터의 탈출을 꿈꾸며 올랐던 요트 이스케이프는 결국 그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에 덫이 되었다. 부와 기술 그리고 인간의 깊은 욕망이 뒤엉켜 빚어낸 이 사건은 아무리 높은 성공을 거둔이라도 감춰진 비밀과 어두운 욕망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해질 수 있다는 씁쓸한 진실을 남겼다.